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세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멤버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헌사, 우리 듀스님의 듀스님의 이제 노래 가운데 일부를 또 이제 헌시로 제가 또 이렇게 바쳤습니다. 뭐 들을만 하셨습니까? 아, 네. 예. 감동적이었습니다. 되게 표정들이 떨떠름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웬 시 그랬는데 알고 보니 더 좋은 시.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 거의 지금 20일 됐나요? 한 지금 2주 넘게 지금 방송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업로드가 사실 뭐 늦어진 점은 아닌데 이게 월 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좀 어떤 달은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그렇죠. 업로드가 좀 약간 지연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긴 달은. 그래서 좀 약간 그 부분은 좀 약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고전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 우리 들바람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신적 지주 아닙니다. 하하, 정신적 지주가 또 아닌 척 뒤로 싹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저번 에피소드에서 베넷 부인 그리고 이제 그 누구였나요? 리디아 역을 아주 찰지게 소화한 우리 북극오전의 오디오 배우 오디오 배우 김 배우님. 네. 앞에 오디오로 이렇게 제한을 둡니까? 저희가 실제로 오디오 연기를 했으니까. 저 꿈밤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디오 배우. 그리고 좀 이상하다 비디오 배우니까. 이 사람들이 비디오 배우가 가잖아요 이제. 그 북구고전의 염둥이로서. 네. 오늘도 열심히 뿜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진짜 그 부인 역. 끝내줬어요. 에코를 너무 넣었어. 죄송합니다. 에코를 다음부터 좀 빼도록 하겠고, 어쨌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꿈밤님의 뭔가 이 숨겨진 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소설 분야를 좀 자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섹스교로 갈까요?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또 발전하는 연기의 모습을 보여드릴지 제가 참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칼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휴가들은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다녀왔어요. 어디 좋은데 또? 그냥 계속 집에서 하루는 걷고 하루는 낙조를 보고 하루는 고뇌하고. 지식인의 삶을 사셨군요. 음주고뇌? 음주는 하지 않았어요. 날이 더워서 한번 맥주 한 캔을 먹었더니 정말 덥더라고요.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음주를 가능하면 자제하는 걸로. 네. 우리 들바람님은 남도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휴가를 갔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휴가가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서 두 가지를 피하면서 다녔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여름을 피서 더위를 피하는. 그래서 계곡 같은데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깜짝 사람들이 알아서 피했군요. 그러니까요. 그걸 피하고. 제가 얘기한 식당 가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빙그레 식당. 갔는데 얘기해도 되나? 빙그레 식당? 갔는데 한국에 있는 식당이에요. 빙그레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갔는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일찍 갔어요. 가서는
문이 안 열렸더라고요. 근데 오픈 시간이 검색을 하고 갔어야지. 아니, 오픈 시간이 우리가 너무 일찍 간 거죠. 아침 조찬 먹는 기분으로 간 거죠. 안 열려서 거의 1시간 이상을 그 동네를 뺑뺑뺑 돌았습니다. 더위에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제일 먼저 갔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까 했듯이 사람 피하고 꼴이 된 거죠. 맛 아주 좋았습니다. 아하. 훌륭했어요. 어떤 메뉴인지 모르겠으나 생선구이. 생선구이인데 그 동네에 그 생선 메뉴에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왕가열편처럼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데 그 동네가 빙그레 식당? 예, 근데 이거 피켈라 아닙니다. 예, 반찬이 메인보다 또 맛있었고. 맞아, 남도의 그 화려하다는 그 반찬. 예, 뭐 그쪽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바닷가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찬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하. 맛있었고 하죠. 부럽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엔 저에게도 좌표를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여름을 이렇게 저희 멤버들 보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와 함께 시원한 뭔가 이 한방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여름을 조금 저희가 차분하게 썰렁하게 식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방송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예고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9회 그리고 다음 10회 두 번에 걸쳐서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대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일단은 힘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꾸맘님은 읽기 어떠셨어요? 그 뭐 내용 자체가 난해하다기보다는 문장이 옛날 글이니까 한자어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복문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정신줄을 놓는 순간 다시 돌아와서 읽어야 돼. 앞페이지 다시 읽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이도 길지 않았고 아무튼 문장 자체가 맞습니다. 제가 이런 철학과 관련된 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 그렇죠. 원래 전공이시죠. 오늘 믿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이 문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100% 수용하고 저희도 그 어린 시절에 그 공부할 때 왜 철학은 이렇게 문장이 복잡하냐? 왜 이런 말을 쓰느냐? 단순히 쓰지 않고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만에 지금 철학책을 또 읽었는데 그때 생각이 또 소환됐습니다. 철학자들은 진짜 글쓰기를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가? 뭐 약간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어렵겠어요. 혹시 그 실물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인가요, 이게? 그런 것도 같아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관념적인 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쉽게 돌이켜보면 쉽게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 더 두 번 더 재해석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을 막 붙여놓는 게 솔직히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번 읽으면서도 진짜 왜 이렇게들 원래 그런 그 원문이 루소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번역을 못해서 빙빙빙 돌리는 건지 솔직히 지금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원문 자체가 이게 워낙 오래된 글이니까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만연체, 약간 좀 문장을 어렵게 쓰는 보통 그런 거 아닌가 좀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내용은 그렇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주 얕고 겉핥기로 이번 우리의 지향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정리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불평등하니까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생활에서 굉장히 불평등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느끼는 경우가. 사실 헌법이란 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완성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향점을 얘기하는 그렇죠. 지향점.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이 헌법에 기초해서 설립된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모든 국민은 다 불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언적 의미라는 선언적 거.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좀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그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두 분들 혹시 이렇게 좀 살면서 불평등을 경험하신 야 내가 이런 불평등은 못 있겠다라는 거 혹시 좀 이런 거 있으실까요? 지역적 불평등은 조금 제가 많이 이게 지방과 중앙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이상하다 본사가 지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이 갈등 구조 그렇죠. 예전에는 변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메인스트립들이 보고 있는 맞아. 시각과 우리 지역에서 보는 메인스트립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할 때도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불평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키도 작고 얼굴이 까무잡잡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불평등을 스스로는 느낀 적은 많았지만 뭐 굳이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고 조금 더 얘기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지방과 중앙의 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 저희도 뭐 일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역의 불평등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뭐 지방대, 뭐 그런 거에 대한 불평등 이런 것들도 뭐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지방대를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거에 대한 불평등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했고 뭐 그게 뭐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제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종종 있죠, 사실은. 같은 직업으로서 봤을 때 우리 꿈밤님 그 직업에서 같은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이제 비록 제가 남성이지만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좀 애매한 게 많은 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마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많이 알코올 들어갔으면 엄청나게 성토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욕들 놈들 많았겠죠. 모든 남성에 대한 성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동의하면서도 아마 내가 아무리 동의하더라도 동의 말로만 동의할까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맺힌 한들이 좀 있고. 그렇죠. 네. 선천적으로 제가 좀 길눈이 어두워요. 길눈? 그게 불평등이야 뭐야? 불평등해. 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내비게이션처럼 타고나는가? 나는 왜 매번 이렇게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지? 군밤님, 그거는 이제 루소가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신체적 불평등은 뭐 불평등의 본인이 얘기하는 불평등이 아니라고. 물론 이제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기술로서 보완을 받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네, 뭐 저는 이제 꿈밤님하고 이제 같은 지방대학교를 나온 입장에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저의 실질이나 저의 본질보다 좀 과대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오히려 상대적인 불평등으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적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 분도 모두 이제 사실 일을 하면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사실 노동에 있어가지고 직업에 우리가 귀천은 없다고는 합니다만 어떤 직업은 굉장히 적은 노력과 어떤 적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풀을 얻어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음식을 먹는 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저 사람이 음식을 예쁘게 잘 먹고 맛있게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부를 가져가는 게 이게 타당하긴 한가. 뭐 물론 제가 그분들을 질투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저도 먹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좀 불평등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좀 그런 면에서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책을 선정하면서 우리 들바람님께서 선정 이유를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은 본편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 들바람 이 책을
저희 5번째 책으로 선정했던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선정한 이유를? 예, 아주 훌륭하게 잘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고전이라는 게 이제 좀 더 고민하다 보면 결국 철학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원래는 뭐 다른 걸 좀 해보자고 했다가 제가 했었죠. 근데 막상 선정한 이후에 생각해서 읽어보니까 요즘에 그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그 주택 문제와 관련된 불평등 얘기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걸 매치했을 때 좀 어울리는 책일 것 같고 또 철학적으로 어떻게 고찰했는지 그리고 근대에서 이런 그 정치 권력이 생겼을 때 실제로 정치 권력 내부에 그 불평등의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 처음에 출발했는지를 보는 데는 상당히 도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지난번에 이제 선정했던 이유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휴먼카인드 읽으시다가 휴먼카인드의 원류를 따라가지고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사실 이번 얘기할 때 휴먼카인드 얘기를 좀 더 붙이려고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저희가 또 이게 엔트로피 이후에 2번째 비소설이다 보니까 두려워 트라우마가 있어. 엔트로피 얘기를 해요. 오랜만에 지금 다시 저 이 비소설로 돌아와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좀 떨리고 좀 긴장이 되는데 쫄았어. 사실. 저희가 이제 불평등 얘기하면 이제 가끔 쌍둥이처럼 좀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또 이제 빈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빈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뭐 어느 시대, 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권력자나 통치자들이 굉장히 빈곤만큼은 좀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사회 체제를 떠나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불평등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빈곤하고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빈곤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 반면에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이 작품을 시작으로 불평등의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구조화된 문제로 이렇게 좀 표면에 떠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철학책을 해서 그런지 오늘 완전히 무게가 이렇게 무슨 학문의 정당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감을 이게 느껴지죠. 부담감이에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왜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톤이 달라지니까 나도 같이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더 가벼워지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먹방 이렇게 해서 왜 이것도 불평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루소가 그런 얘기해요. 여기 보면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하는 사람이 있다. 재주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 또는 말을 가장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게 스타가 생기는 게 이게 예전 처음부터 그랬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거 제가 지금 원시사회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거가 있다니까.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읽으면서 생각했던 걸 찾아봤더니 진짜예요. 노래와 춤 맞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 이런 게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불평등을 향한 그리고 악덕으로 가는 첫걸음이래요. 이게 사실 이제 원시사회에서는 뭐 노래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제가 조금 원시 상태에 가까웠네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이 책의 저자 장자크 루소 굉장히 화제적인 인물, 문제적인 인물. 나름대로 이 얼굴은 아마 이제 사회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잘생겼어요. 잘생기긴 했는데 이 장자크 루소에 대해서 우리 저 꿈밤님께서 좀 조사를 해오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루소 형을 루소 형 테스 형도 아니고 루소 형이야. 루소 형을 만났는데 이 형 참 버라이어티하죠. 이 형이 원래 이제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 맞습니다.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은 거의 프랑스에서 했고 활동들을 다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의 어떤 계몽주의 철학자, 공화주의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공화주의자. 네. 그렇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년기가 좀 불우했어요.
태어난 지 한 닷새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아버지도 무슨 뭐 원래 시계공이었죠. 뭐 싸움 때문에 뭐 집을 나가버렸고 그래서 작은 아버지 손에 키워지다가 뭐 또 다시 목사한테 맡겨주고 좀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거의 이제 가출 청소년들 알바하면서 전전긍긍하듯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하면서 방랑하면서 되게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직업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뭐 수공업자, 그다음에 뭐 신부의 조수, 뭐 음악교사, 뭐 비서, 뭐 시종, 뭐 무슨 악단, 열심히 살았네. 재능도 되게 다양한 사람이에요. 재능도 굉장히 다양한데 뭔가 누가 받쳐주지 않아서 조금만 받쳐주면 팍 필 것 같은데 크게 한번 대성할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분이 언제 뜨기 시작했냐? 그 논문을 현상공 이렇게 모집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이 사람이 응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논문 제목이 학문과 예술은 도덕의 순화에 기여했는가라는 논문을 써서 응모를 했는데 덜컥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번 공모에 또다시 응모를 해요. 그때 이제 응모했던 그 작품이 뭐냐면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것은 자연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가? 맞습니다. 라는 논문을 제출했는데 똑 떨어집니다. 이건 똑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자신감이 좀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갖고 출판을 해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우리가 읽은 그걸로 출판을 하고 명성을 얻어도 쌓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잘 풀리나? 야, 그 유년기의 어려운 과정들을 이 재주 많은 청년이 풀리다라고 생각할 쯤에 이 사람이 정말 또 열심히 해서 딱 쓴 게 이제 에밀 사회계약론. 이 책을 딱 썼어. 훌륭한 작품을 딱 썼는데 이게 또 이 사람의 인생을 덜컥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글을 쓰면 안 되는 시기야.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가 프랑스 전체주의의 거의 말기예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이 어떤 그 전체주의 말기 때는 정말 이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말 안 들으면 권력이 말 안 들으면 그러려면 이때 왕이 아마 저 태양왕 14세 루이 14세. 그러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진 횡포를 빌릴 수밖에 없던 때인데 이 사회계약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주의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그렇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떠나서 뭐 다른 나라 갔는데 거기서도 뭐 출판 금지가 되고 해서 사실 뭐 떠돌이처럼 여기 잠깐 저기 잠깐 이렇게 떠돌다가 결국은 그 삼보자의 꿈이라는 작품을 쓰는 와중에 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일단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제 프랑스 절대주의가 타파되기 한 10년 전, 10여 년 전쯤에 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 어떤 이론적인 기초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 루소의 사상에 입각해서 대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프랑스 국민공회가 이 루소의 유해를 판테옹에 묻기로 결정을 하는 그 국립묘지 그렇게도 되죠. 근데 또 다르게 이 사람이 루소가 아까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주가 또 많아.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여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고 재주가 많으면 원래 그렇게 주변에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시절이었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여자가 그러니까 후원하는 것처럼 해서 뭐 고기랑도 연인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녀로 있던 굉장히 9살 차이인가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 여성분과 아이도 5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를 하나 낳으면 워낙 그 뭐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됐고 뭐 등등 했겠지만 아이를 하나 낳으면 고아원 보내고 또 낳고 고아원 보내고 또 낳고 고아원 보내고 아이 5을 낳고 다 고아원 보내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에밀이라는 교육학의 맞아요. 그런 책을 쓰는 아이러니. 그러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책 레미제라블이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에 그 루소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뭐 입양을 시키는 거에 대한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좀 기억이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건데요. 그 아베세버들 기억나시죠? 그 앙졸라, 쿠르페라 요 친구들하고 마리우스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장자크 루소 거리라고. 그러니까 루소가 그때의 어느 정도 사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아마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쿠르페락이 마리우스의 팔을 잡았다. 여기는 원래 플라트리에르 거리지만 지금은 장자크 루소 거리로 바뀌었어.
60년 전에 괴상한 부부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장자크하고 테레즈였지. 이따금 여기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테레즈는 아이를 낳고 루소는 차례대로 아이를 버렸다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앙졸라가 소리를 질렀다. 말 조심하게 장자크를. 그 사람은 내 찬미의 대상이야. 그야 자기 아이를 버린 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에 파리의 민중을 아이처럼 사랑했잖아. 맞아. 기억이 나네. 네, 이런 대목이 이게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생각 못했을 건데 이 책을 읽고 루소를 알게 되니까는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사후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등장할 정도면은 루소가 실제로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공화정 수립에 끼친 영향은 정말 영향. 지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철학가를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한국에는 칸트 학회도 있고 뭐 하이데거도 있고 있어요. 근데 루소 학회가 없대. 아 학회가 없어요. 그리고 루소가 이제 서양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민주주의를 하는 그 토대가 됐는데 그와 반면에 또 여기 우리가 불평등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 하겠지만 여기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이 루소가 상당히 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소유가 불평등을 갖게 되는 토지 소유가 특히 불평등을 갖게 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공산주의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아마 우리 사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사상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감히 이 루소의 이 사상을 아마 설파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루소에게 나중에 마르크스주의의 그 베이스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루소들을 공부를 안 했나? 이 철학가 선생님들이 그래서 학회가 없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루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회계약론을 쓰면서도 다른 입헌 군주에서도 이 루소는 시민이 직접 그 군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입헌에서 군주를 바꿀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혁명의 베이스가 되는 경우인데 그런 정도면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시대, 군부 독재 시대에는 감히 이런 책을 읽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왕을 이렇게 바꾸고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뭐 이게 좀 약간 빠지는 얘기지만은 사실 이미 맹자가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 방벌론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나진 않는데 임금을 살해했다는 얘기는 없고 능력이 없는 임금을 시해했다는 얘기는 있지 살해했다는 얘기는 없다 그래가지고 맹자 자체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역성혁명을 합리화시킨 좀 그런 이론을 옛날부터 제공을 했다고 하고 그 조선에도 보면은 그 실학자 가운데 우리 그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역성혁명을 옹호하는 좀 그런 글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대단하긴 해요. 그 서슬퍼런 왕정 시대에 그렇죠. 언제든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그런 담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지나간 시절을 이제 과거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지만 처음 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그 과격한 내용으로 그렇죠. 읽었겠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그 오늘 책 표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대우는 좀 약간 워밍업하는 얘기에서부터 우린 벌써 그냥 시간이 쫙 나와가지고 우리는 좀 나중에 특별판을 한번 따로 만들어야겠다. 감독판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책의 구성이나 이 목차를 보면 좀 비교적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제네바 공화국에 바치는 글 헌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머릿말 그리고 이제 논문 1부, 2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전체적인 분량은 그렇게 길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좀 읽을 때 좀 그래도 좀 목차가 있고 좀 약간 좀
소단원으로 좀 약간 분절되는 데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읽고 좀 접고 다음에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독서를 할 때. 근데 이거 논문 중간에 그게 없어가지고 쭉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이 좀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 그 아까 꿈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원래 그 1753년에 그 디종 아카데미 현상 논문에 이렇게 원래 냈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논문에 그때 이제 그 출품작의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프랑스어나 라틴어로 작성할 것. 두 번째 읽는데 45분이 넘지 않을 걸. 저는 이걸 며칠에 45분 넘을 거. 그러면 이 당시 프랑스 사람들의 디종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야, 그럼 나의 이 지적 수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맞아요. 참 처참한 것인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처참하다는 말에 팍 꽂히네요. 진짜로.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45분. 조건에 45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썸머리 된 거 아닐까? 이걸 어떻게 45분 초록을 읽었을까요? 초록만 45분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머리말 뭐 읽든지. 네 아무튼 아무튼 이제 논문의 조건이 4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였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처음에 이제 제네바 공화국에 바치는 글 헌사라고 돼 있는데 헌사치고는 좀 굉장히 좀 내용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쵸. 이것도. 네, 그러니까 사실 루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들 프랑스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꿈밤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출생 자체는 이제 제네바 공화국에서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제네바 공화국을 좀 오늘 얘기하기가 좀 길지는 않을 건데 원래 작은 도시 국가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도시 국가였는데 한때는 프랑스의 영토에 있었고 이게 또 나중에는 여러분 지금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또 스위스 연방에 지금 1815년에 이렇게 편입됐다고 하는데 제네바 공화국에 바치는 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규모, 크기라든가 법 체계, 국민들의 수준, 그리고 국방력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고 법을 만드는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그대로만 봤을 때 루소는 자신의 조국인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생각한 제네바 공화국의 모든 국가적인 체계를 굉장히 동경하고 어떤 이상적인 그런 걸로 보고 있었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의 규모는 뭐 딱 적당하고 국민들의 수준도 뭐 적당히 통치받을 만큼 뭐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치를 받을 만큼 뭐 그렇게 우매하지도 않고 국방의 수준은 여러 공화국 사이에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함부로 침략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침략을 받지도 않는 요런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 당시 제네바 공화국의 진정한 모습은 이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루소가 이렇게 헌사를 통해 가지고 찬사를 보냈지만 루소의 희망사항이었다. 오히려 파리에서 본인이 생활을 하고 생활 고에 견뎌야 했고 여러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됐던 그런 이런 것들을 상처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제네바의 모습을 좀 약간 희망적으로 예쁘게 그렸다라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소가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네바 공화국이 시민 전체로 구성된 총평의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사를 한 맞습니다.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일부 한 25명 정도로 구성된 소평의회에서가 모든 거를 장악해서 운영되는 체계. 그리고 이제 실상을 알고 나서 이제 뭐 에밀이 출판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공화국에 바치는 글에 보면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여성 맞아요. 바로 동감하시네.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여성을 좋아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냥하고 정숙한 여성 시민 여러분, 우리네 남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들의 몫입니다. 부부의 결합에 따라서만 발휘되는 당신들의 순결한 힘이 오직 국가의 영광과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만 쓰인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풍양속의 정숙한 수호자이자 온화한 평화의 끈. 그러니까 이게 시민으로 인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공화국의 어떤 국가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좀 약간 토양과도 같은. 아니 그냥
저 1대1로 봐요. 여기도 보면 공화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자들의 행복을 조성하고 친절과 지혜로 나라의 평온과 양속을 유지하고 있는 저 귀중한 나머지 절반의 여자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바람님께 감히 제가 챌린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 한번 그 대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이건 지금 읽으면 맞아 죽어요.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이 당시의 사고 체계로서는 일단 진일보한 사고였다. 인정을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을 좋아해서 이런 거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 그러니까요. 좋아했다니까. 저는 단순히 그 생각이에요. 본문에도 양성에 대한 열망이라는 뭐 표현이 등장은 합니다. 갑자기 꼬리를 감추니까 좀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서문과 함께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원초적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소가 자신의 논지 글을 시작하면서 먼저 기본 전제를 먼저 선언을 하죠. 신체적 발달과 진화에 대해서는 일단 나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립보행과 두 손을 사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인류의 태초 시조가 출발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저희가 뭐 이제 인류가 지금 지구상에 출현한 게 뭐 450만 년인가요? 뭐 아무튼 뭐 몇만 년인가요? 그 모든 이 고고학적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논지를 정리하기 위해는 일단 시간 45분 분량도 안 맞고 잘못하면 이게 또 뭐 거기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맞네 안 맞네 하면 또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전제로 디폴트로 깔고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루소가 마음에 그린 첫 인간의 모습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읽으셨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물보다도 약하고 또 어떤 동물보다는 민첩함이 덜하지만 결국 모든 동물 중 가장 유리하게 조직된 한 동물을 마음에 그리게 된다. 나는 그가 떡갈나무 밑에서 포식을 하고 처음 만나는 시냇물에서 갈증을 풀고 그에게 휴식을 제공해준 나무발치의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상상한다. 그처럼 그는 필요한 것이 충족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태초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인간인지 아니면 한 마리의 어디 뭐 들개인지 멧돼지인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 책은 지금 이제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 보면 아까 제네바 공화국에 바치는 글 서문 있고 1부, 2부가 있죠. 근데 1부는 아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원초적 인간, 자연 상태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규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2부에 가서는 그런 자연 상태가 어떻게 해서 불평등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1부의 그 자연 상태 안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진화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다른 동물과 어떤 차이를 생기고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순수한 그 인간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부 불평등으로 가기 전에 인간은 그야말로 자연 상태에서의 순수한 평등의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상정을 하면서 어떤 인간들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본인이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정을 하고 추론한 것들을 사실 2부에는 좀 구체적으로 풀어놓는. 맞습니다. 그들이 왜 불평등이 됐는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뭐 아무리 잘 사는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뭐 아무리 못한 뭐 빈민층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 생활에 가지고 있는 결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최초의 인류는 모든 결핍이라는 게 똑같았습니다. 배고픔 그리고 질병 이거 말고는 결핍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은 타인들은 물론 자기 자신들조차 느끼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소는 이 글에서 이 당시의 인류를 황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죽음조차도 인류가 어떤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아니었고 당장의 허기,
당장의 어떤 내 포식자로부터의 위험만 피하면 되는 단순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에서 그런 상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그 당시 인간, 그 자연 상태 인간은 평등, 그냥 먹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면 블루베리 산딸기를 따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산딸기를 먹고 있어요. 나 먹다가 내가 부족해. 저 사람이 먹고 있는 산딸기를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저쪽에 가니까 또 산딸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경쟁하고 저 사람은 산딸기를 많이 따먹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는 산딸기, 저쪽에서 산딸기, 오케이 가서 먹으면 돼요. 비교할 필요, 저놈은 산딸기를 2개씩이나 한꺼번에 따네? 나는 손이 작으니까 하나밖에 못 따네? 하지만 뭐 저기 많으니까 천천히 따먹으면 되는 거. 이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의 불평등은 그다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불평등은 존재하지.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죠. 선천적인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불평등으로서의 큰 의미, 유의미하지는 않은 상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는 상황들을 가정하면서 계속 이제 본인의 주장들을 계속 펼치고 일부는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그러니까 모두 다 평등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아마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사회 계약론을 우리가 얘기함에 있어서 오늘 다루는 루소 말고도 이제 유명한 또 2명의 학자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 홉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크가 있는데 사실 홉스하고 루소는 이 자연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이제 들바람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블루베리가 이제 옆에 사람이 먹고 있으면은 난 저기가 가지고 내 블루베리를 따면 되는데 이게 루소가 생각한 이제 우리가 원시적인 인간의 그런 관계였다면 홉스는 이 홉스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옆에서 먹고 있으면 그걸 뺏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홉스도 보면 자연 상태란 개념은 사실은 똑같이 봐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고 봐요. 그렇죠. 뭐 자연 상태 안에서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능력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아까 루소가 얘기한 자연 상태하고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연 상태는 모두 평등한데 능력이 없어도 그때는 루소는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홉스는 능력의 차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자연 상태 안에서도. 라고 얘기 시작. 자연 상태는 원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경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이따가 들바람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육체적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고찰을 이제 루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 상태에 대한 예찬을 하면서 저는 좀 약간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을 얘기를 하면서 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게 좀 약간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냥꾼이나 뭐 이렇게 뭐 들여서 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만났겠죠. 동물이 상처가 났는데 생각보다 그 상처가 뭐 간단한 상처도 있지만 뭐 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처도 있었지만 이 상처가 굉장히 잘 아물더라. 의사의 도움도 필요가 없었고 식이요법의 도움도 없이 모든 생명체는 자연이 부여한 자기 치유력이 있는데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자기 치유력을 점점 잃어갔다라는 대목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신선했습니다. 자연 치유 의학의 아버지인가요? 아버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형이상학적, 도덕적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게 모든 동물은 자연으로부터 스스로 활력을 되찾고 자신을 파괴하거나 고장내려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을 보호하도록 감각을 부여받은 정교한 기계 같기만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리처드 도킨스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네. 그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은 뭐 모든 개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유전자가 이렇게 탑재하는 타고 있는 이런 기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제 도킨스가 여기에서 아마 좀 약간 착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그 제가 하나
일단 하나 내용을 하나 읽을게요. 자연은 모든 동물에게 명령하고 동물은 이에 따른다. 인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러나 그것에 복종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자유의 의식을 통해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리학이 감각의 기제와 관념의 형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지만 의지의 힘,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선택하는 힘과 이 힘의 자각 속에서는 역학의 법칙만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영적인 행위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처음에 읽을 때는 좀 그냥 대충 확 지나갔는데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여기에서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사회계약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계약론이 합당하게 이제 이 당시 어떤 지식인 사회라든가 대중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을 위해서는 모든 민중에게 자유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표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의식 그러니까 사실 철학책 루소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의 그 철학책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철학자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철학에 있어서는 특히 그 철학자의 그 단어 이렇게 나오는데 루소가 얘기하는 자유의지 이런 단어가 루소는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이게 어떤 출발에서 시작했느냐를 먼저 알아두는 게 이 루소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인 것 같아요. 자유의지 출발점. 그 자연 상태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차이가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자유의식. 자유의지. 그러니까 지금 또 루소는 거기에서 자유의지에 더해서 인간에게만 이제 확인될 수 있는 독특한 측면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모든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능력으로 이게 인간 종에도 있고 그리고 개인 안에도 존재를 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인간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죠. 아까도 읽었던 그 문장 이어서 나오는 문장을 또 읽어드리면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 좀 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양자를 이렇게 구별해도 아무런 의의를 달지 못할 또 하나의 매우 특수한 성질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완성해가는 능력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이란 환경의 도움을 얻어 다른 모든 능력을 점차로 발전시켜가는 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도 해당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도 있지만 인류 전체에도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계약론 루소가 얘기하는 사회계약론에 보면 어떤 국가를 이룰 것이냐, 국가가 어떤 인간들이 형성돼서 국가를 위한 완벽한 국가가 되느냐고 얘기했을 때 개인의 자유의지가 완벽한 인간,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완벽한 인간들끼리 모인 집단의 자유의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한 국가를 이루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얘기하죠. 여기서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능력, 인류 전체가 가져야 될 자유의지를 아마 상징하는 그런 얘기로 저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상태에서도 이런 능력이 있다. 이제 맞습니다. 밑밥을 쫙 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함에도 이제 자연 상태에서 어떤 불평등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기술들도 나오잖아요. 많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종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제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남이 따온 과일이나 잡아온 먹이 또는 은신처인 동굴을 빼앗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남들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게다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주종관계의 사슬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 나무에서 쫓겨났다면 그때는 다른 나무로 옮겨가면 그만이다. 어떤 장소에서 괴로움을 당하다 못하여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하겠는가?
주종관계란 사람들의 상호 의존과 그들을 결합시키는 서로의 욕구가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거기서는 누구나 구속에서 떠나 자유의 몸이며 강자의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여기서 이런 강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능력 차이, 그렇죠. 불평등, 그리고 이제 그 능력 차이에 따른 지배와 피지배, 불평등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루소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 인간은 그러지 않는다. 그럼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신경 써요. 유발 하라리의 책 그 사피엔스 있지 않습니까? 사피엔스 그 책을 보면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네안데르탈, 뭐 사피엔스 여러 인류의 이 원초적인 종들이 지금 지구에 있었지만은 사피엔스가 여기에서 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그 가운데 제시했던 게 하나가 이제 바로 인지혁명.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추상화하고 이거를 뭔가 개념화하고 도식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농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그 신선한 충격 이게 이미 이게 17세기 이 책에 다 18세기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었는데 인간의 지적 능력은 정념에 많이 빚지고 있다라는 대목을 보면서 이 아무튼 유발 하라리의 그 대목을 저는 좀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의 정신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강요된 필요물에 비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필요하면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고안하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개선하려는 어떤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사고의 체계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인간이 원시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될 수 있었던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그러니까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시간과 우연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발견, 농업의 시작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루소가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우연에 의한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 상태에서 계속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를 계속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불평등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연히 발견돼서 우연히 어떤 기술이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결코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을 계속 강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농업을 스스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루소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농업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과 예측력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다른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농업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게 바로 농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 자체도 인류가 의지를 가지고 개발한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혁명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지금 얘기하면 발전이나 이런 것도 자연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교육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진보도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대가 이어져 갈 뿐이다. 그리고 각각의 세대는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므로 하고 많은 세기가 초기의 원시적인 상태 속에서 지나가 버렸다. 종은 이미 늙어버렸는데 인간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그대로였다. 자연 상태.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아까 이제 제가 이건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일단 사람들의 어떤 상호 의존, 그 다음에 그들 간이 어떤 결합되는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더 이상 이렇게 구조화되지도 않고 그렇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너무 아카데믹하게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살짝 되게 불안해하고 계세요. 우리 고깔님이 너무 무게감이 있어 오늘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쓰시고 오셨어.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 책이 별거 아닌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얘기했죠. 일부는
맞습니다. 불평등 이전의 시대예요. 평등의 시대야. 평등의 시대인데 자연 상태야. 이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래요. 뭔가 했지만 순환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비교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풍부했기 때문에. 저희 북구고전의 가장 큰 이 장점이 가벼운 발랄함인데. 그렇죠. 오늘 좀 약간 오늘 좀 약간 굉장히... 그 가벼운 발랄함이 지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참 일부 빨리 마무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부는 나중에 그런 상태였던 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쓸데없이 많이 심각해졌네요. 자, 그러면 제가 뭘 또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그 틀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틀을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그냥 번외로 루소가 있고 아까 우리 사회계약론의 3대 주요 인물이 있잖아요. 홉스. 로크, 루소가 있잖아요. 이게 차이만 약간 설명하고 인간의 출발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발점을 잠깐만 정리할게요. 학교 다닐 율리 시간이 그렇죠. 나오죠. 홉스, 순자, 성악설. 맞아요. 홉스는 성악설이에요. 맞아. 그렇게 외우지 않으셨나요? 외웠습니다. 홉스는 성악설, 루소는 성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선설의 최근판이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인 휴먼카인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나도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사실 이제 뭐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젊으시죠? 최근에 와서 이제 과연 인간은 선한가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점점점 이제 이 사회에 물들다 보니까 사람은 나도 그렇고 다 악하구나. 상처 많이 받았구나. 뭐 나도 상처를 줬고 악한 것 같다라는. 저도 종교가 또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선악설의 베이스가 죠. 사람은 선하게 창조됐지만 창조된 이후에 모두 다 악한 인간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휴먼카인드를 읽었고 휴먼카인드의 베이스가 사실 루소더라고요. 그리고 이 루소와 다른 홉스. 그래서 이걸 하자고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로크. 이 사람들이 꽂히셔가지고. 그렇죠. 꽂혀서 좀 심각하게 좀 꽂혀 있는 상태인데. 그 꿈밤님 집에도 굴러다닌다는. 홉스. 이 사람은 성악설인데 국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분명하잖아요. 만인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만인이 경쟁한 놈이 이긴 놈이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는 놈들이 그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지도 체제를 군주가 그런 군주를 계속 해야 된다. 그 군주만 계속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홉스는 얘기하잖아요. 대신 홉스는 이제 사회계약서를 하면서 왕권을 완전히 없애는 새로운 군주를 만드는 똑같은 그 과정을 얘기하죠. 그 다음이 로크예요. 로크도 똑같이 왕권을 없애고 새로운 군주론을 펴긴하는데 홉스와 로크의 차이점. 약간 진일보하죠. 로크는. 그렇죠. 군주도 바꿀 수 있다. 홉스는 바꿀 수가 없어요. 로크는 바꿀 수가 있다. 대신 누가 바꾸느냐? 정부가 바꾸면 된다.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바꾸면 된다. 근데 이 루소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군주를 바꿀 수 있는데 일반 국민이 바꿀 수 있다. 국민이 직접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혁명의 베이스를 깔아주잖아요.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루소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경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도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뿌리 깊게 인간 안에는 선한 의지가 있어서 그 선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도 고양되고 그렇게 된 그 고양시킨 인간들이 국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들이 스스로 또 군주를 선택도 하고 군주를 또 내칠 수도 있고 그런 군주들이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생기는 게 인류가 좀 더 완벽한 인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홉스, 로크, 루소가 왜 이 자연 불평등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에서 그리고 자연 상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인간 불평등 그래서 인간이 불평등하다라고 설파하고 나서는 사회계약론을 쓰잖아요. 불평등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자연으로만 돌아갈 거냐? 우리가 루소는 그러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게 우리가 원시인으로 돌아가라?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그렇게 거죠. 보면 약간 지향점을 봐야 된다. 어떤 지향점 그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철학자들의 해석하는 자연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이라는 건 그 저기 자연인 우리 저 텔레비전 자연인이 아니라 국가를 얘기하는데 국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의지의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합을 이루고 그 합에 그들이 다시 국가를 이룬 완벽한 국가로 가는 게 실정한 자유의지의 인간들이 만드는 국가다. 그러니까 사회개혁 내에서 일반의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의지라는 개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들이 어떤 공공의 이익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반의지라는 단어로 하고 그것들이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그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를 성립하고. 그렇죠. 그 일반의지끼리 모인 일반의지들이 고양된 시민의식이 새로운 또 국가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러한 일반 의지에 구속되는 상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순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연 상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잠깐 정리했는데 좀 이해가 되나요? 예. 너무 아주 이해가 너무 썸머리를 간단히 해가지고 예. 이거는 초등학교. 자, 여러분은 지금 사회개혁 사탐 1타 강사 들바람님의 사탐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의 사회개혁론의 1분으로 마무리하기 비교 분석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겁게 얘기하니까 좀 가볍게 설명해 주려고.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오늘 좀 많이 긴장을 했나 봅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진짜 엔트로피를 저희가 보는 것 같아.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하면서 이걸로 우리가 책 잡히지 말자. 트라우마를 극복하자. 우리 두고 남을 수 있는 북극오전의 레전드 에피소드로 만들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어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어휘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령이 자연 상태 이런 거 자연인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막 이제 저 정리해온 이렇게 뭐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거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한 게 아니고 원고를 읽었네요. 읽었어. 예. 그래서 앞으로는 남은 시간하고 이제 2부에서는 제가 최대한 원고에 의지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과 애드립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되는 건 자연 상태를 우리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1부에서 재밌는 것 중에 언어의 발달에 대해서 저는 이게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그러니까 섬에서 하는 얘기는 그건 이제 2부에 나오긴 하는데 그 보통 그러니까 이제 원시 상태의 인간이 사회성을 갖추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평등의 기원 불평등이 발생하는 단계로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능력이 좀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유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이제 남의 것을 뺏어올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남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이런 못된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유의 확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언어거든요. 근데 언어의 이 발달 과정을 이렇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보통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녹음하기 전에 이제 들바람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국어라는 표현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국어 영어로는 이제 머더텅이거든요. 엄마의 혀를 보고 아이가 언어를 배운다는 그런 뜻인데 이 글에는 루소는 다른 식의 논지를 전개를 합니다. 말이라는 거는 애초에 원시 시대의 인류에겐 필요했던 게 아니죠. 다만 보호를 하고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다 보면은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것들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사람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 등장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요. 아이는 모든 욕구를 표현해야 하기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할 말보다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할 말이 더 많기에 언어 발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쪽은 아이였으며 아이가 사용한 언어는 대부분 자신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언어 수는 그것을 말하려는 사람 수만큼 많아지는데 떠도는 유랑 생활 동안 어떠한 관용어에도 확고하게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않아 다시 언어 수의 증가에 기여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신선했습니다. 언어에 민감하시군요. 언어에 좀 다들 민감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이게 말이
그 우리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호모들을 다 죽여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잖아요. 그렇죠. 소통. 네. 커뮤니케이션. 연합 작전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런 소통의 능력이 아마 얘기했던 그런 맞습니다. 필요에 의한 언어들 이런 걸 아마 하지 않았나? 뭐 굳이 연결을 시킨다.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언어의 발달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언어는 원래 명사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렇겠죠. 특히 그 중에 고유명사, 네. 고유명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형용사와 부사의 발달은 사고의 진전이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뭐 아름답다, 그렇죠. 관념을 설명하는 관념을. 그렇죠. 이 추상적인 단어는 그만큼 어떤 힘이 드는 그런 단계인데 여러분 두 분들은 데스킹을 하시지 않습니까? 데스킹, 예. 예, 기사들을 이렇게 손질을 하시죠. 네. 형용사 부사들을 많이 쳐내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필요가 없죠, 그런.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류의 지성이 쌓아놓은 형용사 부사라는 금자탑을 무너뜨리는 아주 반인류적인 활동을 농담이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맞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참 사실 부사는 거의 군더더기들이 많고. 예. 인류의 지성 활동의 결과라니까요. 형용사는 어떤 주관이 개입되기 그렇죠. 쉬워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명사와 동사만으로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전달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언어 얘기하니까 문장과 글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장과 글은 우리의 이제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사실 1부, 2부 통해 가지고 이 짧은 논문 45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벌써 지금 1시간 넘었어요. 지금. 1시간 20분? 일부를 하는데도 아무튼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벌써 논문을 한 2번은 읽겠네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청취자들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책은 진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은. 근데 꼭 읽으시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일부는 짜증은 나실 거예요. 문장이 기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만연체의 복문에 단어도 아주 옛날 단어를 쓰는데 한 읽으면 뭐 그렇게 칠 건 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주에 2부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가볍고 발랄하고 깨방정스럽게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무거웠어. 무거웠어요. 아카데미 고칼이 됐습니다. 참 2부는 죄송합니다. 가볍게 가는 걸로. 자, 2부에서는 제가 예능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예능 버전으로. 예능 버전. 아무튼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전반부를 저희 9회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 2부에서는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 내용을 아주 가볍게 자연 상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루고 이 책의 주제에 대한 세 사람의 불꽃 튀길지 안 튀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음꽃이 만발한 이런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의 아카데믹한 이 병맛에 실망하셨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2부 다음 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루하루 더운 날씨, 코로나로 지친 요즘 이 독서와 함께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또 맞아. 이 방송 나올 때는 이미 올림픽도 끝났겠네. 아무튼 북극오전. 다음에는 우리가 2부는 이제 불평등의 기원이 사실은 이제 그 땅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 그 회자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얘기까지 하면은 부동산 얘기입니다. 부동산 얘기. 부동산 얘기입니다. 부동산 얘기 땡기시죠. 그 얘기 할 거니까 부동산 얘기를 할 거니까. 왜 우리의 지금의 주택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논쟁이다라는 것을 한번 북커튀기가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꿈밤님 표정이 이번 구회는 망했어. 왜 주택 얘기하는데? 아무튼 꿈밤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튼 내 표정을 읽어. 10회는 저희가 권토중래하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방송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끄 정말 부끄럽네요.